현장 스님을 만나고 나서 당태종이 이제 죽을 때 내가 스님을 늦게 만나서 불법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당태종 끝나고 당고종 이치부터 왜 당나라에서 불교가 최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딱 한 문장으로, 아니 한 문장이라기보다도 뭐 한 줄로다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태종이 얘기를 하냐면 참 신기하다. 내가 천하를 너한테 물려줬는데 한 가지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내 무덤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난정서라고 하는 글입니다. 난정서. 천하 제일 행서라고 불리는 왕이지의 난정서. 자, 안녕하세요. 인류의 정신 문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획을 긋고 그다음에 아주 심도 있는 사건들,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사실 붓다로드에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부처님에 관련된 부분 다음으로는 중국 불교에서 가장 꽃에 해당하는 게 이 현장 스님부터 나중에 해능 스님 때까지가 중국 불교의 최대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참 전생의 성금복덕이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불교를 이해하려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네 분만 이해하면 된다. 그게 현장 스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던 분이에요.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수나라 때 활동하셨던 분.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머리가 좋고 어떤 체계를, 나중에 당나라라고 하는 세계 제국에서 불교적 위상의 체계를 정립하신 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자장률사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장률사가 신라에서 신라 불교의 터전을 딱 확립하니까 그 다음 세대로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 거냐면 이제 원효나 의상 스님 같은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스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이 현장 스님을 예비하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전에 말씀드렸던 도선율사입니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선율사가 어떻게 보면 예비자고, 그걸 이제 완전히 확립하는 분은 현장 스님이고,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우는 두 명의 어른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게 화엄종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수법장 스님. 현수종이라고, 송나라 때까지 사실은 현수종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중국에서 기록을 보면 화엄종보다도 현수종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법장 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강남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또 어른이 한 분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이 굉장히 창의력이 좋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런 분이 해능 스님. 그래서 머리 좋은 걸로는 현장 스님, 그 다음에 천태지자대사, 그 다음에 현수법장 스님, 그 다음에 해능 스님, 이렇게 아시면 거의 중국 불교 끝입니다. 이 어른들만 이렇게 딱 관계들을 알면, 그게 이제 천태종, 화엄종, 그 다음에 선종, 그 다음에 법상종. 요 지금 현장 스님 법상종이거든요. 현장 스님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장 스님을 좋게 보지만, 이 어른이 참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자로 만약에 현장 스님 같은 분 붙으면 진짜 짜증나는, 보통은 머리가 좋으면 인물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다 갖추기 어려워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으면 일찍 죽습니다. 사람이 요절하죠. 그래서 하늘은 다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현장 스님은 진짜 다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은 중국 불교사 전체를 통틀어서 살았을 때 신화화되는 유일한 사람이 현장 스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대단해요 이런 것들이 다 뒤로 가면서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의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신의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자료들도 점점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이 좀 붙거든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살았을 때 신화화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지.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머리도 좋고 체력도, 이 어른은 진짜 강철 체력이라니까요. 강철 체력. 그래서 파미르고원을 누비옷 입고 2번이나 넘어간 왔다 갔다. 그거 요즘 전문 산악인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뭐 전문 그 등산용 장비들을 착용하니까 그렇지 누비옷 입고 거기 올라가면요 사람 죽습니다. 사람 죽습니다. 몰라요. 뭐 아주 특수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고도의 구도심이 이루어낸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물이 또 너무 좋아요. 이게 도대체 저게 왜 저런 사람이 태어나는지 참 싶을 정도로 인물도 좋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유기 같은 데 보면 서로 이제 막 그 요괴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사실 얼굴값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가장 인물 좋다 그러면 안한 스님. 그다음에 중국 불교에서 인물로만 먹어주면 현장 스님. 그리고 이게 인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나라 때 얘기에 그 나오는 게 있어요. 신원서판이라고 일단 얼굴 잘생긴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이제 글, 그 다음에 판단력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아이돌도 그렇고 뭐 다 어떻게 보면 이 외모에서 풍기는 그 비주얼이라는 걸 그게 무시 절대 못합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뭐 외모는 안 봐요. 뭐 이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안 본다는 얘기지. 어느 정도 안 본다는 얘기지. 근데 인물이 좋으면 사실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현장법사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연대가 조금 오락가락하기는 한데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63세, 65세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속고성경 같은 데 보면 당신 65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저 정도 잡으면 되고 오래 사신 거예요. 저 세대의 연령 기준으로는 환갑을 넘었을 정도면 오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 스님이 인도 갔다 와서 몸이 절단이 나서 몸에 고통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얼음 위에 자서 그 파미르고원 넘어가면서 얼음 위에 자서 그 대당서역기에 보면 대당서역기도 그렇고 자은전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파도 얼음밖에 없고 그러니까 땅에서 한번 자려고 하는 건데 얼음 위에서 자면 이게 냉기까지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가서 자는데 아무리 파도 얼음밖에 없고 팔 수가 없다.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누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현장 스님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기록이 있어요. 이거 말고 더 많습니다. 워낙 뜬 어른이라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제일 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저걸 자은전이라고 합니다. 대자은사 삼장법사전. 그래서 저걸 자은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은전이 있고, 저건 이제 사적인 당신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개인 기록입니다. 개인 기록. 그리고 국정보고서로 당태종이 국정보고서로 이걸 좀 해주세요. 당신이 견문한 내용들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적은 게 12권짜리 대당서역기, 그 유명한 대당서역기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객관적 자료예요. 저 자료를 요청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나라가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세계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미르고원 일대까지도 당나라 영향들이 이렇게 미치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당나라가 서역 지역에 대한 패권, 실크로드의 서역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잃어버리는 게 나중에 이제 탈라스 전투에서 그 유명한 고선지가 패하면서 고선지 유명하지 않구나. 고구려 출신. 네, 나중에 고구려가 무너지고 당나라에 이제 귀화해가지고 이제 고구려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당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탈라스 전투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패하는 바람에 이제 종이 제지 기술이 넘어가고 뭐 이런 이제 문명이 서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중심의 패권이 사부작사부작 넘어가는. 그래서 종이 하면 여러분도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한지가 뭐 죽어서도 1000년 뭐 이렇게 1000년이나 보관된다는데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사마르칸트지를 지금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있습니다. 사마르칸트지 같은 거를 최고로 쳐주죠. 비단종이. 그래서 시절이 이제 점점 또 뒤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 스님도 그런 데까지 다 가셨어요. 사마르칸트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 어디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국이 있으면 여기는 관중, 여기가 이제 관중 지역이라고 하는 데고
관중 지역이라고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서역입니다. 서역. 서쪽에 있는 서쪽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서쪽 지역. 중국에서 봤을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신강 위구르 자치구, 뭐 실크로드, 뭐 이런 쪽 계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서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티벳입니다. 티벳. 서쪽에 약간 감추어져 있고 이렇게 지기들끼리 거기는 이렇게 히말라야로 감싸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벳이 독립돼 있었을 때도 있고 중국의 영토에 편입돼 있었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도 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나 서역에는 무진장 관심이 있어. 아니, 언제나는 아니고 육상 실크로드가 존재할 때까지는. 저기는 통행료만 받아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에즈 운하 비슷한 거예요. 수에즈 운하 그 얘기 들으셨잖아. 이집트의 전체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이 수에즈 운하다. 통행세로 지구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통행료는 계속된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통행료가 나오는 데가 실크로드에서 여기예요. 서역. 그리고 이 밑에가 인도죠. 서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통행료가 이게 짭짤하니까 통행료를 어디서 걷어야겠어요? 여기서 걷어야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 걷어요. 여기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뭐 다. 그래서 저기 경영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중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런 쪽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인도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천산산맥이 있어가지고 천산북로, 천산남로, 그 다음에 서역남로 이렇게 간다. 길이 3개가 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은 천산남로로 갔다가 나중에 서역남로로 이렇게 옵니다. 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파미르공 건너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현장 스님의 그러니까 당태종은 진짜 이 경영적 능력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전투력도 굉장히 좋고 판단력도 좋지만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태종 정관종묘 그 얘기 보면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창업은 이미 된 거니까. 그때부터는 수성이 어려운 거죠. 수성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백성은 물과 같고 이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배와 같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 하지 않으면 보통은 물 밑에 배라고 하는 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물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여차하면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배가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사는 거는 굉장히 호방하게 살고 약간 네 가지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은 또 이렇게 굉장히 근데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게 이게 성군의 기질이에요. 성군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명석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을 딱 나중에 이렇게 현장 스님이 온다는 보고를 딱 듣고 엄청난 판단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종교인을 떠나서 내가 세계 경영, 당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장 스님이 들어오실 때 보면 16년간 총 110개국을 다니고 그 다음에 20개국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조그만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고 여기들도 다 어떻게 보면 쪼개진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다 들은 거예요. 저 자료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딱 한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을 굉장히 대우를 해주죠. 대우를 해주죠.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때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 한다고 수도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제가 지금 이제 귀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현장 스님은 죄인이었었어요. 사실은 죄인이었었어요. 계엄령 어기고 나갔거든. 좀 있으면 얘기할 거야. 이제 시작할 거야. 이제 들어갈 거야. 근데 그 계엄령 어기고 나가서 이제 죄인이어서 봐주세요 이러면서 하는데 당태종이 계엄령을 어기고 나갔으면 이게 불법 밀항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화를 전혀 안 내고 당태종이 그러니까 이게 영웅 기질이 있다니까.
현장 스님이 나가실 때 당태종 4년에 나가거든요. 근데 당나라가 저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고 당태종이 보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 현무문의 변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자의 난 비슷한 걸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니까 위험하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경을 다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현장 스님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지.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계엄령을 어긴다는 걸 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때 제가 계엄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했는데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러 군사를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그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때 딱 판단을 쓰는 거죠.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죄를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끌어들여야만 당나라가 이렇게 커지겠구나, 판도가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영웅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지금 군사 이런 거를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보고를 딱 받았을 때 그걸 화내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그다음에 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힘주어 얘기를 했건만 시리한 표정을 짓고 있네.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네. 그래서 이쪽 경영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쪽 경영권이라고 하는 건 아무튼 굉장히 여기는 지금하고 틀려요. 지금은 이런 게 이제 뭐 땅이 크고 이런 것들이 재화 가치를 가지는 시절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이잖아요. 근데 그거 팔 때 보면 그게 500만 불인가? 뭐 750만 불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주고 샀거든. 그걸 주고 샀는데 미국에 그걸 러시아에서 팔 때 사락하니까 미국이 비싸다 했다고. 미국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럽에 거의 큰 나라들은 전부 그걸 얘기를 했어. 이거 좀 살래? 그랬더니 전부 받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걸 샀을 때 그 대통령이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쓸데없는 대형 냉장고를 사고 있다. 라고. 근데 그게 미국이 한 선택 중에서 서부 개발만큼이나 대단한 최고의 500만 불, 750만 불 해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 몇 평 사겠다. 서울 몇 평. 서울 몇 평 값으로 알래스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게 우리나라 급이 아니에요. 이렇게 덮어보면 거의 한 인도의 한 60-70% 정도 될 거예요. 크기가. 유럽도 서유럽보다 클 겁니다. 그 정도 떡대예요. 거기에 자원들 이런 거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뭐 엄청난 거죠. 그렇게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티벳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런 데를 이제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저 러시아가 저렇게 동쪽으로 땅을 계속 넓힐 수 있었던 게 러시아가 조그만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유럽 쪽에 원래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어느 날 얘네가 동쪽으로 쫙 넓히면서 이제 엄청난 떡대로 커지는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왜? 유럽의 열강들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왜? 그거 넓혀서 뭐하노? 아니 딱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불과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 나오는 걸 몰라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손을 못 댔다는 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거 사막인데 야 지금 무슨 뭐 공사판에 모래 필요하냐? 그런 거 유지하는데 돈이 더 들어. 그런 거 이런 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걔네가 아무 신경을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같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유전이 늦게 개발돼서요. 유전이 일찍 개발됐으면 사우디 골로 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어떤 나라들인데 그 이권에 약간 그 제국주의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눈이 멀어 있거든. 그런데 그래서 지금 티벳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한 자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와 관련돼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사실 저기는 인구 밀도도 낮고 척박하고 뭐 이렇게 개간해서 뭘 먹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세금보다 어떻게 잘못하면 통치 비용이 더 들어요. 관리 비용이.
예, 그래서 티벳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고 여기는 사막이라도 진짜 열심히 관리하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 패권을 놓치면 서역 패권을 놓치면 중국이 좀 기웁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예,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서역 쪽으로 가서 이제 뭐 페르시아라든지 위쪽에 가면 또 유목민들이 있거든요. 유목민들. 그래서 저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래서 거기를 딱 잡아버리면 뭐 서유럽이나 이런 쪽은 모르니까 그 당시에 로마나 이런 쪽하고도 뭐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딱 봐도 저쪽까지 딱 먹어버리면 경기 끝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키를 쥐고 있었던 게 현장스님. 저거 사신 보낸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사신이 가도 저렇게 못해. 사신이 가도 저렇게 못해. 그래서 그게 대당서였기. 그래서 요거는 사적인 전기고 당신의 어떻게 보면 사적인 기록이고 이거는 공적인 기록이에요. 이 병기라는 분도 되게 재밌어요. 이제 저렇게 대단한 뜬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안 떴으니까 혼자서 다 적고 있지만 글을 쓸 때 책을 써도 내가 혼자 쓰고 논문을 써도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놈은 없고 도와달라는 놈만 있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에 치고 있지. 이렇게 내가 쳐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뭐 이러면서 안구 건조증은 안 걸리더라고요. 눈물이 나. 치고 있으면 눈물이 나. 아니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작은 거 자꾸 보면서 쳐봐. 눈물이 나. 그래서 저런 분들이 편집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저 언종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저 변기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근데 변기는 내가 보기엔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저 또 변기가 뭐예요? 변기가 왜 그런 식으로 죠? 그러니까 사건 나서 저 양반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이 너무 떠가지고 황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 이제 당신 말 듣고 12권짜리 책을 만들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거를 한두 번 계속 인터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계속 듣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궁에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왕실 여자랑 눈이 맞고 공주랑 눈이 맞고 그게 또 걸렸고 그러니까 지금 스님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스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때는 스님이 최고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다가 저런 이야기들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 인생이 사형당했어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름이 중요하다. 법명도 좀 잘 지어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진기한. 저는 저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저런 양반들 죽을 때 이 심정이 어땠을까? 진짜 뭐 미친 듯한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됐을까?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됐을까? 뭐 모르겠어요. 막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또 저런 데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합니다. 의외로. 재밌잖아. 이게 대당서였기보다 그런 과정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 비밀 연애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거 굉장히 진기하지 않아요? 응. 그런 거는 한 번 들으면 내가 기억을 안 잊어버려. 사랑과 전쟁 이런 거. 그런 스토리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 속고승전 이게 이제 3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관판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식적인 황제의 요청을 받고 만들어 놓은 정부 공인된 그러니까는 정부에 제출하는 공적 문서니까 저기에는 객관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를 뭐 전 세계적으로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다음에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와 더불어서 최고의 3대 기행문이라고도 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 해초 스님의 왕옥천축국전 그건 신라뿐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원인, 옛닌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입당구법 순례행기. 그냥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에 들어가서 구법 순례를 한 기록.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왕오천축국전은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은 5천축, 인도를 5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인도를 다 돌아본 야그 이렇게 보시면 돼. 뭐 어렵지 않아. 대당서역기는 당나라에서
서쪽 구경하고 온 이야기, 그 내용이라는 뜻이고, 대당은 큰 나라, 당나라라는 뜻이고, 자은사라고 하는 거는 이 자은사가 이제 삼장 스님이 주로 계셨던 절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되게 좋아. 이 절 이름만 봐도 이게 큰 절인지 광급 사찰인지 대충 알 수 있어. 좋은 절은 다 대자를 붙여요. 대천복사, 대자은사. 이런 식으로 대자 들어가면 다 큰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지금은 쪼밀해요. 이러면 예전에는 큰 절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대자를 붙여줘요. 자은사는 당고종 이치가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자은사, 자기 어머니가 자애로운 어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추모 사찰이에요. 당고종은 참 좋겠어. 이게 엄마를 위해서도 절을 지어주고 나중에 아들을 위해서 서명사를 줘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 원차를 짓고 거기 주지를 누구를 앉히는 거냐면 그 당시 최고 슈퍼 영웅인 현장 스님을, 자기가 황제니까 스님 제가 큰 절 이번에 우리 어머니 명복 빌고 다 추모 사찰로 이렇게 다 지었는데 거기 주지 좀 해주세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딱 견적이 나오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거기다가 경전 가지고 온 거 다 넣어놓고 뭐 그런 또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은이라고 하는 게 현장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현장 스님 제자를 규기 스님이 있는데 그 규기 스님을 자은 규기 스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자은 이러면 그게 규기 스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임말로 자은전이라 그래요. 보통 이걸 자은전. 이건 대당서였기. 그리고 이제 속고승전. 속고승전은 누가 쓴 거냐면 도선율사. 저 속고승전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고승전이 있고 거기 이제 2편 속고승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고승전이 있고 이렇게 시대마다 그 뒤에 이제 활동하셨던 스님들이 이렇게 묶어서 고승전을 만드는데 고승의 전기. 당나라가 원래 당태종도 그렇고 당고조 이연도 그렇고 약간 불교에 대해서 초기에 약간 이렇게 안 좋게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수나라가 워낙 불교적이었는데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는 문화가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교를 약간 높이려고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혈연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교를 높이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선 스님이 계속 노력을 하고 신이 한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정성을 강조하고 불교를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지만 당신 그 위치로는 쉽지 않았지. 왜냐하면 황제를 만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왕조국가에서. 근데 황제나 이런 황실들을 만날 정도가 돼야 사실은 이게 샥샥샥 바뀌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책 열심히 만들었어. 그걸 막 수십 권, 수백 권을 만든들 황제가 봐? 황제는 바빠. 황제는 바빠. 황제한테 영향력이 덜 미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에서 현장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내면서 결국 불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쫙 끌어올리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그리고 현장 스님이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서명사 절이 지어졌는데 이 서명사가 두 분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분하고. 그게 이제 신라 스님인 원측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원측 스님이 여기서 한 9년인가 주석하셨을 거예요. 현장 스님 제자입니다. 현장 스님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붙어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원측 스님, 문화대사 원측 스님하고 또 하나가 방금 얘기한 저 도선율사. 도선율사를 현장 스님이 저기 주지로, 새로 지어진 황실 사찰의 주지로 딱 올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황태자를 위한 절이래잖아. 벌써 급이 다르지 않아요? 일반 절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주니까 스님이 굉장히 고생한다고 다 이렇게 다 해주니까. 도선율사가 엄청 현장 스님을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속고승전을 보면 속고승전이 초판이 나오고 재판이 나올 때 보통 책은 오탈자만 고치는 게 보통인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재편을 했죠. 근데 다른 건 바꾼 게 거의 없고 현장 스님 내용이 이만하던 게 이만큼. 현장 스님의 용비어천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현장 스님과 관련된 3가지 중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인도 이야기니까 현장 스님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현장 스님이 당나라에 들어와서 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와요. 저거는 말 그대로 대당 서역기잖아. 서역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현장 스님이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도선율사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빠가 되니까 그 뒤에 부분도 이렇게 싹 추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 스님에 대한 인도 이야기는 당신도 들은 거예요. 저런 거 관련해서 당신도 들은 거밖에는 없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당나라에 와서 하신 거는 자기가 직접 어느 정도 이상은 경험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3대 자료가 되는 거예요. 현장의 3대 자료로서의 위치를 가지는 거고, 또 이게 도선율사가 저기서 의상대사, 나 이런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 의상대사를 같이 만난 데가 저는 저 서명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상대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천공받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의상대사 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게 참 지금부터 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도선율사가 의상대사만 만난 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장율사도 만난 분이에요. 다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학 간 분들이 다 시대가 겹쳐. 그래서 이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 얘기도 해야 돼. 근데 이분 얘기를 여기서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가면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나라가 저렇게 막 융성해지니까 다 이제 또 이제 당으로 들어가서 유학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를 만난 자리는 저 서명사라고, 저는 지금은 흥교사입니다. 서안 종남산에 있는 흥교사. 지금은 간판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이제 현장 스님 사리탑이 가운데 있고 원측 스님 탑, 그 다음에 규기 스님 탑, 이렇게 3탑이 있는 거. 저도 저기 여러 번 갔습니다. 저 참배하러 여러 번 갔던데요. 근데 저기 주지를 딱 끊으니까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지. 도선율,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안 될 사람을 끌어올려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업사 주지. 그 종남산에 또 한참 한 4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저 서명사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 종남산이 질령산맥 산맥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정업사 주지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업사가 무진장 중요한 사체. 도선율사가 4분율종을 개창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위상이 별로 안 높으니까 계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계단. 요 계단 말고 스님들 출가하시는 통도사 같은 그런 금강계단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 책도 쓰고, 그게 계단도경이라는 책이에요. 계단도경. 그리고 아마 자장율사랑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다 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이게 형성이 되니까, 같은 율사니까. 그리고 자장율사는 도선율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자꾸 도선율사 제자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장율사는 우리 신라에서 율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가서 좀 더 배우러 간 김에 견문 널지고 이렇게 하다가 도선율사랑 교류하게 된 거예요. 서로 짝짝꿍 맞는 사람이 딱 맞는 거지. 취미가 딱 맞는데, 취미라기보다는 전공이 딱 일치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 분 만나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사는 만나기 어려워요. 율사는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잘 통해. 게다가 같이 사는 데가 겹쳐요. 다 종남산에 계셨다고, 저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가 봐. 나 이렇게 계단을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 계단 도경에 보면 그 당신이 만들기 전에, 그 계단을 만들기 전에도 벌써 뭐 수나라 때나 이 이전에 남조에서도 계단들이 여러 개가 있었대. 그러니까 절이 번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출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되게 재밌는 거는, 자장율사가 통도사의 도선율사보다 21년 먼저 만들어, 계단을. 요즘 같으면 저 소송 걸린다. 소송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냐. 도선율사가 지금 저 정업사에다 계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도선율사도 계단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자장율사가 계단을 만드느냐.
라고 해서 이거는 잘못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장률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장률사는 신분이 높고 진골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 신라 안에서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고 싶으면 그냥 만들면 되는 거고 도선율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뭘 지금같이 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이렇게 좀 불사 비슷하게 해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설득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좀 요청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쉽게 뭘 만들기가 어려운 조건인 거예요. 저도 정업사에 제가 그 계단까지 가봤거든. 지금은 복구를 해놨어요. 계단이 무너졌는 걸 복구했어요. 복구.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진기한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진기한 사연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이게 진짜 황금꽃이 피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당나라 초기에 아직 근데 현장 스님이 출발을 안 했네. 이제 인도 가야 되는데 이제 발동 걸고 있다. 이 발동 걸 때 반야신경이 나와. 이 발동 걸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